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박 8일에 걸쳐 이어진 북유럽 3개국 순방. 대통령 순방 처음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생중계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북유럽 3개국 순방, 성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을 돌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대한 요구, 또 다양한 경제 협력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나름 성과가 컸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국을 방문했던 이번 순방,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최중락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순방에 좀 눈길 끄는 대목이 있어요. 이 스타트업 네. 동반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갔나요? 대통령 순방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 야놀자, 그다음에 직방,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타다. 이런 업체들의 대표들이 대통령의 이제 공식 수행단으로 이번에 첫 순방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는 스타트업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550만밖에 안 돼요. 핀란드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대기업인 노키아. 그런데 이제 노키아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를 이제 스타트업, 그래서 대기업에서 탈피해서 기술 혁신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핀란드가 스타트업 이제 선진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가면 비즈니스 서밋을 하는데 스타트업 서밋을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핀란드가 스타트업 선도국가가 된 것은 혁신의 힘이었습니다. 노키아의 빈자리를 혁신이 메우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 있었던 한국에도 큰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을 공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조선 강국이잖아요. 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수주한 군함에 직접 오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두 번째 이제 순방지 이제 베르겐에 가서 군함에 승선을 한 건데, 근데 이곳에 이제 대우조선에서 짓는 군함이 있어서 대통령이 베르겐에 가서 그 지역에 이렇게 승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에 앞서 노르웨이 국왕 때는 만찬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왕 만찬에서는 이제 BTS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관심을 표명했다면서요. Dette er helt klart ikke min kjernekompetanse. Men kanskje presidenten kan gi tilhengerne svar på dette spørsmålet. 북유럽은요, BTS 언제 오는지 그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국왕이 만찬 때 BTS 언제 오는지 학생들이 얘기를 한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직접 네. 하고 그럽니다. 노르웨이에 이어서 이제 스웨덴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스웨덴에서 어떤 일정들이 있었나요? 아시다시피 스웨덴이 예전에는 핵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국가가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스웨덴처럼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 그러면은 5G 기술로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왕과 함께 에릭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을 방문해서 5G 기술 시연을 같이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 서밋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전자오락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그 e스포츠 직접 관람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북유럽 순방에서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 1주년 6월 12일이죠. 네.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양 정상들 간의 친서들은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친서에 대해서 사전부터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유럽 순방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과 맞게 또 6.12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에 맞게 여러 가지 평화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슬로 포럼이 생중계까지 돼서 그렇죠. 관심을 예. 많이 끌었는데요.
그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 북유럽 국가들이 중재 국가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에 너무 침략을 많이 당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는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분쟁 지역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남북, 북미 간의 갈등도 이곳에서 한번 모여서 너희들끼리 만나봐라. 라고 노르웨이가 1.5트랙이라고 해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 또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았고 관심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평화를 얘기했다면 스웨덴 의회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슬로 포럼 때가 구상이라면 스웨덴 의회 연석은 뭐 제안이다.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딱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핵을 없애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없었는데 바로 스웨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스웨덴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스웨덴도 핵무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핵무기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정성, 어느 나라하고도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중립국 선언.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죠. 평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합니다. 이걸 국제사회가 신뢰를 하게 되니까 스웨덴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는 가장 행복한 나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게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핵을 포기하라. 핵을 포기하면은 너희들은 체제 안정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 신뢰가 쌓일 것이고 신뢰가 쌓이면은 스웨덴처럼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스웨덴에서 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그 북유럽 순방은 또 어느 때보다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과 직접 질문할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질문 2가지를 던져서 이번에 나왔던 것이 친서의 흥미로운 내용이다. 이게 제가 질문했던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북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행 기자들 만족도가 높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 때문에 기사 나중에 이제 급히 써야 된다고 불만은 얻었지만 좋은 기사 쓸 수 있었던 기회다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며 북유럽 3개국 순방을 관광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앞서 민 대변인은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천엽질에 정신 팔린 사람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순방을 떠나기 전에 야당에서 비난을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순방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걸 좀 의식을 했던 건가요? 철렵질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철렵질. 그렇죠. 그다음에 버킷리스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북유럽이 갖고 있는 그 누구나 여행지를 꿈꾸는 낭만이 있습니다. 북유럽을 갔을 때 최근에 낚시질하는 것과 같이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북유럽이 구강 국가들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되게 국빈 방문에서 다양합니다. 전날에 도착하면 만찬을 해야 되죠. 아침에는 국립묘지 가야 되죠. 헌화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야 되죠. 그다음에 정상회담 해야 되죠. 확대 정상회담 해야 되죠. MOU 체결해야 되죠. 기자회견 해야 되죠. 질의응답해야 되죠. 저녁에는 문화행사나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특성 있는 곳 방문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동포들 만나야 되죠. 저녁에는 또 정말 만찬해야 되죠. 이게 국빈 방문의 거의 전형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거를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그러면 8시 반부터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일어나서 원고 있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철렵지라는 말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돼서서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순방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번 순방으로 크게 잡았던 핀란드의 혁신, 그다음에 노르웨이 오슬로의 평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에서도 어떤 핵무기 폐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포용적 성장의 상징 국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했고 교류도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평화 메시지가 또 충분히 전달이 됐고 또 이번에 뭐 일부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가면은 뭐 헝가리에 갈 것이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는 이 비행기가 헝가리로 가냐, 폴란드로 가냐 이런 얘기가 좀 뭐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서울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우리나라의 이익과 무역 영토, 경제 영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2019년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쭉 대통령 순방 소식 계속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지 올해로 30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혜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등 끊임없이 개혁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100배 즐기는 법.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이 건강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의료 건강 시스템이죠. 네, 오늘은 특별히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셨는데요. 건강보험 100배로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보니까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 올해 30년이 됐어요. 국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요? 의료보험이 도입된 거는 1977년이었고요. 77년. 네, 그러니까 42년 전이었습니다. 네. 1989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의 전부가 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가 시작됐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8.8%인 인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12년 만에 이제 전 국민이 다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적용 대상이. 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전부를 다 건강보험이 적용을 해주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네. 초음파 MRI를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건보 적용이 되질 않아서 네. 힘들어했는데 이제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가 다 되고 이제 금년부터는 여성들의 이제 임신과 관련된 초음파도 적용을 해주게 돼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그런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개혁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혜택받은 사례들도 좀 궁금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전직 장관님 한 분을 뵀어요. 네. 따님이 편찮으셔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진료비를 내주겠다. 몇백만 원 나올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청구서를 바꿔보니까 29만 원인가가 나왔더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겠네요. 예, 돈을 내고 그 딸한테 영수증 보여주지 않았다고. 네. 보장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면 국민들 걱정에 야, 그럼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혜택을 보는 만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제 10사람이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만큼 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네. 건강보험공단이 그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돈을 효율적으로 아껴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영세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이 좀 줄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할 때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동안에 지금 금년이 2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2주년 되는데
그동안에 그 의원급에 대한 수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올려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려는 지금 그 의료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노인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이 건보공단에서 이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어르신들께 운동도 시켜드리고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 열심히 지금 해드리고 있고 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면 네. 저희가 또 받으시도록 또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께는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리는 그런 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있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시면 네.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도 시켜드리고요. 네. 또 이제 집으로 찾아뵙는 요양보호 서비스도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과거에 했던 왕진 같이 네. 의사가 방문한다든지 간호사가 방문한다든지 또 복지사가 또 방문하는 그런 횟수도 훨씬 늘려서 집에서 이제 진료나 또는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훨씬 효과도 좋고 또 비용도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중에는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신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세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기 어려워진다든지 옷을 갈아입기 어려워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상생활 하는 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보험을 따로 만들었죠. 아까 건강보험이 1977년에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노인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비교적 새로운 보험인데 아마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종종 장애인 택시 네.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택시는 장애인만 해당이 되고 노인들이 움직이실 때는 혜택을 볼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우리 요양보험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하고 요양보험은 말하자면 형제간과 같습니다. 이제 병이 나면 건강보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것은 요양보험으로 그렇게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 병원 갈 일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좀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전에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검진인데요. 네.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큰 병으로 진행되는 걸 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더 강화하고 또 질적 수준을 유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늘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4,3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네.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건강백세 이제 운동은 저희가 이제 춤을 추게 해드리기도 하고, 네. 율동.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해드리면서 몸을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가서 운동지도 또는 이제 춤지도 이런 거를 해드리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죠. 어르신들이 특별히 방문했을 때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다면서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진료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의료 진료비는 이제 젊은 사람들 의료 진료비보다는 싸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증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의뢰 입원할 거 없이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치매 검사를 위해서 한 100만 원 소요되던 그런 촬영비를 한 20만 원 내지 한 40만 원 그런 정도로 할인해드리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65세 이상 되시면 임플란트 하시는 일이 많은데 임플란트 비용도 이제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네. 깎아드리는 그런 이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몰랐던 건강보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꼼꼼히 따져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 악용을 막아라입니다. 이 이사장님, 우리 건강보험이 워낙 세계적으로 좋다 보니까 해외 교포들이 네. 친인척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맞아, 보험 치료받고 가고. 진료를 받는 네. 그런 악용 사례들이 좀 있어요. 해외 교포 내지는 또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한국의 보험 제도가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그 불법적인 이용을 하는 일이 많은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교포들 중에는 미국 교포들이 그런 일이 많은데 네. 미국이 정말 선진국으로서 좀 부끄럽게 의료보험제도가 안 좋아서 너무 비싸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진료받고 가시는 일이 이제 적지 않이 있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본인들은 이제 그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게 해당이 되는데 가족을 데리고 와서 네.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피부양자라고 신고를 하고 진료를 받는데 이제 건보에서는 난점이 이분이 정말 그 부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또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3개월만 지나면 그 건보 자격을 줬는데 이제는 6개월로 그걸 좀 늘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이 또 문제가 돼서 네. 병원협회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앞으로 입원 환자만큼은 최소한도 반드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이제 병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이제 협정을 맺어서 지금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특별 사법 경찰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도는 왜 필요한 건가요? 그것도 이제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것인데요. 요새 아마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병원을 이제 의료인이 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그 돈을 내서 그 환자를 제대로 하지를 않겠죠. 당연히 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들어 계시는 노인들은 사실 상당한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인권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 의료기관이죠. 네. 네. 이제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단이 특별한 그 경찰권을 네. 그 부여받아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만큼은 공단에서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이제 환경부가 그 환경오염 단속을 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장 병원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사무장 병원 이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사무장 병원은 사실 그 지역에서는 의심을 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권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입원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네. 또 보험 사기를 치는 그 온상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환자 유치를 한다든지 네.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참여해주면 뭐 돈을 주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그 수용하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욱더 사랑받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고령화가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는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우리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그 속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나이가 드셨더라도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고
또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건 고령화가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건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전 국민들이 건강하게 나이를 드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큰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 뭐니 해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건강보험. 백배로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만 댔다 하면 다 잘해버리는 팔방미인이 있다? 신협조합 말단 직원에서 신협 중앙회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의 성공 비결은? 퇴임 후에는 목재 사업가로 승승장구. 시를 쓰면 등단하고 사진 원래 타락하니 그것이 있었다는 거지.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향 사랑꾼의 면모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고목진 게 이게 벚꽃나무. 호기심도 열정도 넘쳐나는 영원한 소년. 문철상 대표의 유쾌 상쾌한 인생사를 들어봅니다. 네, 오늘 나는 스타다에는 참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시인이자 또 사업가까지 되는 분이신데요.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팔방미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과연 그 많은 재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타공인 팔방미인 문철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 전북 김제 부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 본인 어떤 사람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김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김제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김제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지평선과 그 자연아 포근함, 그 자연이 저에게 문학적인 시심, 감성을 키워주었고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외갓집의 서적들을 다 읽고 공부하면서 네. 문학적 소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삶을 흉내내기 위해서 네. 좀 거창하지만 조국을 위한 삶,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 네. 그런 쪽으로 가치관을 성립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팔방미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타고난 사업가 DNA입니다. 지금은 목재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원래 30년 넘게 신협과 깊은 인연을 맺고 또 신협 중앙회장까지 지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신협과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예, 저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군산에 아주 유명한 신발 공장 경성고무라고 하는 공장의 디자인실에 제가 원래 미술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를 들어갔는데 제가 청년시절에 다니던 군산 둔율동 성당의 신부님께서 네. 성당에 신협이 하나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아, 그런데 네가 청년 회장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열정도 있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네가 와서 신협을 좀 한번 살려봐라. 경성고무 신발 공장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을 받고 신협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신부님께서 저에게 정말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이 신협 정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정말 그 조국을 위한 삶,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삶, 함께 나누는 삶,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에 딱 부합했기 때문에 신협으로 와서 30년, 40년을 협동운동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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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신협 말단 직원 때부터 신협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남다른 사업가적 수완을 보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군산에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통시장에 노점상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그 노점상들한테
일수 아줌마들이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0원씩 120일을 찍어가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들이 저녁 때만 되면 10명, 20명이 자전거 타고 그 시장으로 쭉 들어옵니다. 수구마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 조합 내에서 일수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수 아줌마들은 100만 원 빌려주고 120일을 찍어서 120일 동안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아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108일을 찍어가지고 신협 정규 이자 계산을 하면 42,000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일수 대출이 일수 아줌마들을 근절시킬 수 있었다. 네.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삶의 모습이 하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고리대금을 추방하고 네. 또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학과 예술까지 섭렵한 팔방미인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던 프로급 사진 작가라면서요. 네,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예술대학 아이들한테 2년 동안 사진학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운이 좋아서 저에게 사진을 가르친 스승께서 나이가 원료하셔서 저에게 자리를 물려주셔서 네. 한 2년 했는데 강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하고 또 후배에게 물려줬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작품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 한 2장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종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진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안이 카톨릭이기 때문에 네. 카톨릭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 전주의 그 차돌배기 마을이라고 하는 천주교 선조들이 숨어 살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당이 없어서 공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소의 종을 비가 많이 오는 날 찍었습니다. 정말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 또 그렇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감이 멋진 갑니다. 사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입니다. 머릿속에서 늘 미국을 상징하는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노란 긴 머리의 여인을 미국이라고 상징을 했고 네. 그 스튜디오 앞에 거니는 모든 사람이 합중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찍은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멋진 사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런데 또 2011년에는 시인으로 등단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는 언제부터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 시는 이제 제 중학교 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강석근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늘 그 글 쓰는 숙제를 내서 네. 가지고 오면 내 것이 제일 잘 됐다고 앞에 나와서 낭독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김소월 시집을 한 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네. 너는 시를 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칭찬 선생님이 그 칭찬에 꼭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네. 이렇게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중2 때 선생님의 칭찬이 시인을 만드셨고. 네, 감수성이 풍부하셨나 봐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애착이 가는 시 하나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김제부안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부안의 기생 매창, 특히 매창은 시골에 살면서도 서울의 고관대작들하고 시문을 많이 나누고 우정을 나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창을 그리며라는 시를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그대 명조 저고리 앞섭에 푸른 달빛 스치면 맑은 시심 우려낼 수 있을까? 복사꽃 필 무렵 희경을 부르더니 독야청청 그렇게 어느 별로 떠났는가? 네. 내 솟아 대바람 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가득한데 국화주 익는 향기도 미련 없이 떨쳤는가? 세월이 흘러 잊힐 법도 하련마는 그대 무덤 앞에 발길을 멈추네.
매창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업가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 예술이나 인문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매칭이 네, 쉽지 그렇죠. 않은데 네. 정말 반전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다른 고향 사랑입니다. 그 고향에 앞서 김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제 사랑이 이렇게 각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김제는 조상 대대로 그 지평선 쌀과 아름다운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바다로부터 막아주는 산이나 숲이 없고 네. 지평선 그대로이기 때문에 폭풍우와 그 눈보라 이런 것들을 견디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고향 마을의 사람들의 삶이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엮여왔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안, 김제 이것을 떠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백제 유민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늘 떨쳐버리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고장은 신라나 고구려에 속하지를 한 번도 않은 오리지널 백제 땅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요즘 지방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김제나 부안의 경우는 어떤 편인가요? 김제 부안도 어렵고 힘들지요. 인구는 작고 줄고 이제 김제가 지금 한 8만 3천 그리고 부안이 한 5만 2천 이런 정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쓰러져가는 지방 도시들에 대한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골 마을들은 차라리 압축 도시화해서 저 멀리 옛날처럼 4km, 5km 떨어진 데 집 2가구, 3가구 있는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새로운 경제 시장을 만들어내고 네. 그 압축 도시에서 삶이 서로 이렇게 융화될 수 있도록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구도 줄면서 어쨌든 지역에서 기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기업 환경이 바뀌어야 될까요? 정권마다 맨날 중소기업 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중소기업에게 신경을 써준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품도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도 곽광받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진도 좀 이렇게 보태주고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광 산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김제나 부안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부안 쪽은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땐가 부안 군수에게 아름다운 해안선의 전깃줄을 다 진화시켜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촬영 기사분들이 환영할 거다. 그리고 TV 연속극이나 영화맨들이 부안에 와서 촬영하기를 원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김제에는 천년고찰 금산사가 있습니다. 네. 금산사는 후백제 견훤이를 아들 신검이가 유폐시킨 그 사연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절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아름다운 고찰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바로 옆에 130년 된 수류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지역에서 최초의 성당으로서 지난 5월 27일 날 130주년 기념 미사를 했습니다. 또 바로 거기에 100년 된 기독교 개신교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도 아름다운 사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주인이 자기 머슴과 함께 하느님을 믿었는데 장로 선거에서 머슴이 당선되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그 지주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교회에서는 그 머슴을 장로님으로 섬겼다는 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막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게 없어서 아쉽다 이런 게 뭐가 있나요? 부안에는 그런 촬영 세트 또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런칭할 수 있는 연습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에는 이제 IT 산업에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농생명 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김제 땅에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연구소가 아니고 적어도 연구원들을 200명 이상 보유하는 그 농산물을 각 품목별로 한 명씩 다 박사를 배치시키는 그래서 농생명 과학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어떤 천재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매사에 즐기고 관심을 쏟고 도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저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하나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